안녕하세요.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사람 꼭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며칠간 지금 성남공항에서 서울공항이죠. 서울공항에서 진행 중인 아덱스 2021 행사를 다녀왔고 거기에 갔다가 우연치 않게 제목에서처럼 한 두 달 전이죠. 그 아프간에서 우리가 벌였던 미라클 작전에 참여했던 그 C130J 그 조종사를 우연히 만나서 그분하고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덱스 2021 뭐 소개하는 거 비슷하게 그렇게 되기도 했네요. 만들어 보니까. 자, 그래서 이분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라클 작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이렇게 3일 정도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공군에서 수송기를 세 대를 보냅니다. 그 KC-330이라고 우리가 공중급유기하고 수송기, 기본적으로는 공중급유기인데 상황에 따라서 수송기와 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체가 되겠죠. 그 한 대하고 C130J 를 두 대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하고 뭐 들어간 공군 특수부대원들 CCT라고 하죠. 합쳐서 뭐 66명 정도의 공군 병력이 투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름을 미라클 작전이라고 붙였는데 결과를 되돌아봐도 작전명이 참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성공적으로 수행이 된 경우가 드물었고 또 우리가 작전을 거의 채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종류는 그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죠. 우리나라까지 한 400여 명 됐는데 자살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26일 날, 8월 26일 날. 그래서 미군 13명, 민간인 170명 이상이 사망하는 큰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 후속으로 우리와하고 유사한 작전을 추진했던 나라들은 훨씬 더 환경이 어렵게 돼서 성과가 거의 없다시피 했었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투입된 우리 수송기들이 아마 김해 공항에 이제 주둔하고 있는 제5 공중기동비행단 소속이었던 것 같고요. 예, 이 비행기들은 이제 태국을 경유해서 아마 주유를 거기서 한 것 같아요. 태국에서 급유를 받고 그다음 파키스탄의 이스탄불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탄불 공항에서 이제 KC-330은 대기를 하고 C130J가 이제 전술 수송기죠. 완벽 그냥 수송기 전용 기체이기 때문에 C130J를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공항에 보내서 사람들을 실어오고 두 대에 나눠서 한 기에 뭐 한 100여 명씩 이렇게 실어서 오고 이제 안전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도착한 후에는 이제 KC-330으로 갈아타고 한국으로 들어온 이런 걸로 이제 진행이 됐었죠. 잠깐 우리 공군 수송기 이제 현황을 관련해서 보면은 지금 보여드린 C130J인데 J 중에서 동체 연장형이라서 수송 인원을 더 늘린 그런 기체를 우리 가지고 있어요. 네 대를 2014년도에 샀고 그게 이제 수송기 도입 1차 사업이었어요. 이제 2차 사업이 곧 예정이 돼 있고 내년부터 이제 입찰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지요. 그렇고 예전에 과거형 C130H를 12대 정도 가지고 있고 더 작은 6톤급이죠. CN235라는 것은 20대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C130J는 좀 전에 보신 그 조종사분하고도 농담 삼아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나왔는데 제가 이걸 대형 수송기라고 부를 수 있느냐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준준형급이다 아반떼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대형 수송기가 아니라는 데는 바로 동의를 하시면서 그래서 본인이 몰고 있는 비행기인데 아반떼 준준형은 좀 너무하고 아반떼는 좀 너무하고 소나타 정도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농담까지 하고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체급상으로 대형 항공기는 대형 수송기는 아닌 건 분명하죠. 그래서 1차 사업 때도 대형 수송기 도입 사업이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중형에 좀 못 미치는 그런 수송기가 도입이 됐지요. 그래서 내년에 과연 어떤 진론이 나올까 벌써부터 여러 입김들이 작용하고 있는 그런 흔적들이 보입니다. 자, 이거는 KC-330이고 공중급유기죠. 급유를 할 수 있는 지금 기구가 빠져나와 있는 상태고 기본적으로는 여객기를 공중급유기로 개조한 형태입니다. 여기 네 대를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C130J가 요번에 비행기를 하다 보면 지금 이제 오늘은 공군의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 외교부 뭐부터 시작해서 국정원부터 여러 군데가 사실은 모두 협업해서 한 겁니다. 근데 그걸 현장에서 몸으로 이제 뛴 분들은 이제 공군분들이 가장 많이 뛴 거죠.
C130J 비행 경로를 보면 왕복에 한 10,000km 정도를 비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거쳐간 나라가 보면 거쳐간 나라라는 것은 그 영공을 통과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필리핀, 자, 그럼 남쪽으로 가서 필리핀, 그다음 베트남, 태국에서는 이제 경유를 해주 급유를 받고 그 다음 계속 진행해서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로 거쳐서 파키스탄. 이 국경 통과를 위해서 이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국가에 접촉을 해서 오케이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고 그걸 공군이 하지는 않았겠죠. 예. 자, SKC330을 보여드렸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이제 공군 조종사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걸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국방 TV에 있는 그 다큐에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이제 파키스탄하고 아프간의 경계를 넘어서 탁 들어가니까 이제 산악 지형이 시작되는데 레이더 경보기가 많이 울렸다고 합니다. 즉 상대방의 레이더로 나를 탐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추적 레이더거나 뭐 어쨌거나 그 신호를 내 비행기에 우리 수송기에 장착되어 있는 레이더 경보기 RWR이라고 하죠. 그게 감지를 하고 경보를 계속 울렸대요. 그러면 거기 이제 본인들 그 수칙상 그런 경보가 울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미사일로 대공 미사일로 겨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술 기동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전술 기동이라는 게 별게 아니죠. 예. 상대방의 미사일이 추적한다는 전제하에 급격하게 기동하는 것이죠. 급기동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이고 식은땀이 장인이 흘렀겠죠. 그리고 수송기로 같이 이제 뒤에 탑승해서 갔던 CCT 요원들도 멀미를 심하게 할 정도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또한 카불 공항 자체가 상당히 고도가 높아요. 해발 1,800m 정도 됐답니다. 그래서 한라산 정도 높이. 예. 그리고 인원이 예상보다 많아가지고 C130J에 넣기에는 더 수송인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 번 왔다 갔다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 인원을 그대로 다 수용을 한 거예요. 근데 고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산소 밀도가 낮아서 엔진 출력을 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대요. 이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뭐 여압 장치, 뭐 또 뉴스 같은 데서는 에어컨까지 껐다 이런 말이 있죠. 왜냐면 출력이 새는 거니까 그 새는 출력을 다 막기 위해서. 자, 이륙할 때 가장 큰 출력이 필요하거든요. 비행기는 보통. 예, 뭐 이륙하고는 바로 켰겠죠. 예. 그리고 그 공항도 미군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었지만 관제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은 안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카불 공항만 빼고는 나머지 전 지역은 탈레반의 수중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진을 건너서 공항까지 간 셈이에요. 물론 기본적인 합의는 있었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러 사건이 여기저기서 나고 또 거기에 대한 또 뭐랄까 보복으로서 미군이 또 폭격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시라고 보는 거 분명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종사분도 부조종사로 참여하셨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좀 무서운 부분도 있었다라고. 안 무서웠다면 건 거짓말이었겠죠. 예. 어떻게 보면은 공군 조종사들 6.25 우리 한국전쟁 이후에 그런 실전 상황에 투입된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전투기 조종사로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전 비슷한 상황은 있었겠지만 이거는 실전 상황이라고 이제 여겨지고 거기에 수송기 조종사가 먼저 그 경험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국방 TV의 제목 보이시죠? 이분이 나왔어요. 이분이에요. 사진 속에 있는 분이 저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분입니다. 예. 긴장된 눈빛이 보이죠?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하덱스를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부스에도 들르고 이제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밖에 야외 전시장에 있는 또 현역 군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 끝에 수송기들 모여 있는 데까지 제가 이동을 해서 이쪽 수송기는 아무래도 전투기나 뭐 이런 거에 무장 헬기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인기도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거리도 가장 먼 쪽에 있고. 그래서 제가 대형 수송기건 관련해서 좀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까 해서 이분한테 이제 말을 붙이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한참 다른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이분이 본인이 다녀왔다는 거예요. 아프간 미라클 작전에 투입돼서. 그리고 뒤에 보이는 비행기가 그때 갔던 C130J 2대 중에 한 대라는 거예요.
와우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분들이 그 말을 듣고 올 정도로 예. 그래서 사진을 부탁드렸더니 이제 이름하고 뭐 소속 부대 정도를 가려주기를 또 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분하고 나눈 대화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좀 재밌습니다. 예. 이분은 이제 부조종사로 참여를 하셨고, 그 직급이 보니까 기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메인 조종사는 직급이 하나 높고 부조종사는 계급이 하나 낮고 이렇더라고요. 하나 차이로. 보기에는 그렇게 안 봤는데 나이는 30살 정도 젊은 청년이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인상이 군인 같지가 않아요. 아주 선한 시골 총각, 게다가 사투리까지 쓰고. 그래서 그 침착함이 아주 독특한 느낌이다. 그러면서 했더니 본인이 스스로 그러시더라고요. 남들이 자기 보고 이렇게 사기 잘 당하게 생긴 얼굴이라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인상이 참 선하고 좋았습니다. 구수하고. 예. 그런 분이 또 뽑혀서 그런 작전에 투입됐다는 게 연상이 좀 잘 안 될 정도로 그랬고, 그래서 궁금한 걸 물어봤죠. 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어떻게 뽑혔냐. 예, 그 비행기 2대가 가는데 부조종사로 어떻게 뽑혔냐. 그랬더니 자기 의견 물어보고 하냐 이런 거.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고 위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 말을 정확하게 지금 옮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느낌은 이렇습니다. 자네가 가면 좋겠네. 갈 수 있겠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군대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걸 뭐 걔네한테 물어봐서 결정하고 이거는 군인 조직에서는 그렇지는 않겠죠. 듣고 보니 그 말씀이 당연히 제가 약간 우스운 질문을 한 거죠. 예, 그걸 개인한테 물어보고 시킬 건 아니죠. 그래서 판단해서 하겠죠. 예, 명령으로 움직이고 전투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자기가 부조종사 중에서 가장 선임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은 군인의 직업이라는 게 그때 확실히 느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족이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다. 그래서 결혼하셨냐 했다. 예, 부인이 걱정 많이 하셨겠다니까 걱정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20개월 된 아기가 있대요. 예. 그러니까 그때가 8월 달이니까 그때는 뭐 18개월이었겠네요. 예. 상당히 아련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은 뭐 웃으면서 허허실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에는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그 눈빛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여러분도 좀 흥미 있으실 수도 있는데, 공군 사관학교 출신으로서 이렇게 지금 항공기조종사를 하잖아요, 공군에. 그러면 15년 정도의 뭐 의무 공부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야기는 들었는데 15년이라고 딱 그런지는 저는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15년의 의무 공부 기간이 있고, 본인은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아직 많이 남아서 모르겠다. 8년 정도 남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중요한 경험을 한 공군으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중요한 인적 자산이 됐기 때문에, 민간 항공보다는 군에서 계속 계시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랬더니 또 웃으시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답을 하는 것이 이렇게 돌려 하는 것 같지만 그 답을 하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 항공으로 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코로나 때문에 뽑지도 잘 안 했다, 민간 조종사를. 그래서 전부 다 군에 남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번에 하나 또 이분과 그 비행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 배운 것은, 우리나라에 4대 있는 비행기 중에 한 대를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그 뒤에. 예전에 제가 이제 대형 수송기 관련해서 관련된 동영상이 2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C130J 30형을 동체를 연장했기 때문에 전술 착륙이라고 하나요? 비포장 같은데, 야지 같은데, 즉 제대로 된 활주로가 아닌 곳에서도 착륙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트레이드 오프로 동체 연장을 하면서, 제가 그런 내용을 인터넷에 있는 나무 위키에서 그 정보를 보고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분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그리고 이제 이분하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나누다가
대형 수송기 도입 부분도 여쭤봤어요. 예.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확인하는 선에서만 과거의 일이죠. 대형 수송기를 원치 않았느냐. 그랬었죠.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굳이 더 사야 되냐 아니면 대형 수송기를 해야 되냐 그런 데서는 답변을 안 하셨어요. 상당히 예민한 이슈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공군 분들한테도 여쭤봤거든요. 이게 예민한 이슈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은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이 금년 초에 결정이 됐어요. 135회 방위사업 추진위에서. 그래서 2022년부터 26년까지 돈을 뭐 5천억 원 정도 투자한다 이렇게 이제 계획이 잡혔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입찰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선행 연구를 해요. 어떤 게 가장 적절한 우리한테 입장일까. 그게 작년 8월에 시작해서 금년 3월에까지 선행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냈겠지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방추위에서 결정한 걸로 보여요. 그럼 거기서 제안됐던 내용이 이제 국외 구매로 한다. 그리고 국내 기업과 컨소시엄을 반드시 형성을 해야 된다. 부품 제작에 국내 업체가 부품 제작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앞선 동영상에서는 이 부품 제작이 엔진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소모품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소형 제트 엔진 개발을 하고 있지만 수송기나 여객기에 쓸 수 있는 대형 엔진에 대한 기술을 우리가 습득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요 말씀을 한번 더 드리는 게 좀 적절한 것 같아요. 이 이름 밝히지 못하는 이분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당연히 안 하십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예전에 제가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 지금 우리 공군만이 대형 수송기가 없어요. 다른 나라들도 전부 다 우리처럼 예전에 C130 계를 다 썼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곳은 A400M으로 바꿔 탔죠. 근데 우리는 값이 비싸서 이게 관심 없다라고 일단 선을 그은 상태죠. A400M은 아닌 걸로 나온 거죠. 일본 항자대 같은 경우에도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C130을 대체하기 위해서 A400을 검토했다가 에어버스 것을 탐탁치가 않아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른 주변국들에 비해서 우리하고 비슷한 국방력을 가진 나라들에 비해서 수송기 전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대형 수송기 사업을 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좀 더 능력이 되는 애를 구해야 된다. 그런데 가장 옛날에 우리 공군이 선호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C-17 같은 경우는 또 생산난이 닫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살래야 살 수가 없는 비행기가 된 상황이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아프간 미라클 작전에 대해서 봐서 알지만은 우리가 만약 대형 수송기 C-17급 지금 뭐 살래야 살 수 없는 비행기지만 이제 대형급 항속거리가 긴 비행기를 가졌다면 굳이 태국의 가운데 들르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아프간으로 바로 날아갈 수가 있죠. 그럼 작전 시간이 달라지죠. 작전 계획도 달라지고 물론 유리한 쪽으로 변하겠죠. 그리고 충분한 수송 능력이 있다면은 기본은 공중 급유기인 그 KC-330을 안 데려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술적으로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전시에 준하는. 그래서 KC-330은 파키스탄에 머물러야 했고 C-130이 가서 실어 날라왔는데 그것도 사람이 예상보다 많아서 사실은 두 번 정도 가서 사람을 나눠 싣고 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위험하니까 비행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한 번만에 무리하게 승객들을 실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여합 장치까지 끌 정도로 엔진 출력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서 고지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 밀도가 낮아서 그런 것들도 대형 수송기로 했다면은 더 쉽게 해결될 문제죠. 우리의 계획이 훨씬 단순해지는 겁니다. 복잡할수록 실수할 때가 많이 생기는 거니까요. 물론 이번에 엄청나게 잘 해냈지만은 분명히 공군에서는 내부적으로 이 작전을 거치면서 대형 수송기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코로나 시국에 있어서 의료품 수송하는 것, 백신 수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수송기일수록 유리한 것이죠.
그리고 지난 기품은 보고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미국의 거대 국방기업인 C130 이게 록히드 마틴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국방 기자가 하나같이 C130J가 유력하다 이렇게 갈 것이다. 예. 공군의 바람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제 니즈하고도 무관하게 앵무새처럼 꼭꼭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군이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예민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입조심을 하는 것이다. 본인들의 뜻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다. 예. 뭐 저는 한 개인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왜 국방 기자들이 기자가 아니라 미국 방산업체의 마케터, 영업 역할을 그렇게 하는 건지 그게 의아하고 답답할 뿐이죠. 자, 오늘은 아덱스에서 만난 아프간 미라클 작전에 직접 참여한 조종사분과 만났던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예, 혹시 내일이 마침 주말이고 내일이 마지막 날이죠. 내일 가시게 되는 분들은 그분 한번 보고 격려 말씀 해주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